안녕하세요. 영림원 훅트랩의 ERP를 사용하시는 초보 실무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안내드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컨텐츠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이란 주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연말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급과 추가 납부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세금 차액 발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라는 주제로 연말정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사급여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행 사이트와 정산 시기라는 주제로 실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법령 변경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매해 변경되는 부분 체크라는 주제로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변경 내용 확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오류 시 불이익이라는 주제로 주의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안내드린 연말정산이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에 따라서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까지 확정된 소득 및 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환급과 추가 납부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계연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중에 1,000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 연간 세금이 8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기존에 징수된 1,000원과 실제로 납부해야 될 800원의 차액인 2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회계연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연간 원천징수액의 합계가 800원이라고 할 때 실제로 연간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 보니 1,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에 원천징수한 800원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1,000원을 비교해서 추가되는 2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서 계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을 합계를 하게 되고 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을 해서 총급여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을 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등 항목을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세액 감면이나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결정되게 되면은 과거에 납부하셨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세액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간 받은 모든 급여와 급여성 복리후생을 합산해서 총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연간 총급여 산정된 자료와 소득공제 자료를 반영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산출세액에서 연말정산 자료 준비 시 준비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게 되고요. 결정된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원천 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즉,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내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간단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세금을 신고하는 근로자의 어려움도 생기지만 반면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가의 어려움도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소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 및 세액 차감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나 출산 및 보육수당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에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각종 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득 공제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 그리고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항목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 그리고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이 소득 공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은 주로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항목 등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리고 의료비나 월세 세액 공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인사 담당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계산구조, 그리고 공제 항목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안내에 대한 부분이 인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회사의 간소화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 자료 제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근로자들이 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인사 담당자 또한 적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 담당자의 역할로 급여 집계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전 직원의 급여 자료를 집계하고 근로자별 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뿐만이 아니고 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 급여성 복지 등을 포함해서 집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인사 담당자의 역할로 요건 검토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 증명 자료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공제 항목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급여를 집계해서 요건까지 검토를 해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섯 번째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사 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느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언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각각의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는 보통 연초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1월 초에서 2월 초까지는 회사의 간소화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정 자료 제출 그리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2월 초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받았다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별 소득세법상 급여를 산출하고 공제 증명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근로자별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 계산이 종료된 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말정산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이유는 조세의 형평성 및 정책적 지원 목표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에 맞춰서 누구나 공평하게 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세법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기존 세제가 수정되거나 개선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시점에 맞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출산 보육 지원을 위해서 관련 세제 혜택을 추가한다든지 금액을 늘려준다든지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 기부에 대한 혜택,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공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인다든지 라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서민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주거비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퇴직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금 및 노후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를 적용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 변경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매년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득공제의 한도 금액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도 또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년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제 요건의 변화에 대한 체크입니다. 특정 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빙 서류가 추가되거나 기존 증빙의 형식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관련된 공제 항목에 자녀의 나이 요건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되는 범위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받고 간소화 자료 이외에 어떤 증빙들을 임직원들에게 제출 안내를 해야 될지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시적 특례의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공제나 감면이 생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연장되거나 또는 종료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홉 번째로 변경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개정세법을 연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정세법 안으로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실제 통과된 내용을 집계해서 확정된 개정세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개정세법은 12월 달 정도면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개정세법을 확인하셔서 변경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말 또는 연초에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급여나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법인의 연말정산을 매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발빠르게 정리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오류 시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불이익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제나 감면 항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공제를 잘못 적용받아서 실제로 받아야 될 공제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을 더 많이 받았거나 추가 납부를 덜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로 인해서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더 납부함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불이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 당사자분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세금의 결정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계산이 잘못돼서 공제가 덜 되었거나 추후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 법인은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적인 경정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오류가 발생한 한 명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법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신고하거나 다시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소납부세액이나 신고 누락금액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림원 소프트랩 ERP를 사용하시는 초보 실무자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